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저 흔한 할머니의 삶이 아닙니다. 천만에요. 감히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막장 같은 세상,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릴 한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복수극이죠. 부디 마음 단단히 먹고 이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박복순 할머니입니다. 동네 어귀에서 흔히 마주칠 법한 작고 왜소한 체격, 흰 머리에 늘 낡은 누비옷을 고수하는 할머니. 누구 하나 눈길조차 주지 않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절대 이 할머니의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그녀의 굽은 허리와 검버섯 가득한 손등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낮에는 달동네 낡은 빌라촌에서 허름하게 살아가는 초라한 노인이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감쪽같이 변합니다. 강남 최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지하에 숨겨진 비밀 금고실. 그곳에서 박복순은 막대한 재산을 움직이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님으로 변모하지요. 이 극단적인 이중생활의 열쇠는 바로 그녀의 손때 묻은 낡은 손가방에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가방이야말로 그녀의 권력과 비밀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복순 할머니는 왜 이런 이중생활을 하는 걸까요? 그녀의 젊은 시절은 한편의 비극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고아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고 사회의 온갖 무시와 멸시 속에서 피눈물을 삼켜야 했죠.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서름을 딛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남들이 버린 땅에 투자하고 IMF 외환 위기 같은 혼돈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력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일궜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짓밟은 세상을 향한,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되갚아줄 복수의 칼날이었으니 이 아찔한 복수극에는 그녀의 그림자, 바로 김민준 변호사가 있습니다. 깔끔하고 이성적이며 복순 할머니의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죠. 그는 복순 할머니의 아버지가 생전에 모시던 변호사의 아들로 복순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며 그녀의 치밀한 복수극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든든한 아군입니다. 복순 할머니에게 그는 상사를 넘어선 아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복수의 화살이 향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동네 부녀회장 최영자와 그 비열한 사위 이성규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오만함과 뼛속까지 탐욕으로 가득 찬 이들은 복순 할머니의 초라한 겉모습만을 보고 기만하고 조롱했습니다. 달동네 재개발 소식에 눈이 멀어 할머니의 마지막 남은 땅까지 헐값에 가로채려 했으니 감히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스스로 파멸의 덫에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족속들. 이제 그들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권선징악의 흔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겉모습이 전부라고 믿는 세상에 날리는 핵심 한방. 가진 것 없는 약자가 어떻게 거대한 권력으로 자신을 짓밟은 자들을 잔인하게 응징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지를 보여줄 지독하고 통쾌한 서사입니다. 키가 거꾸로 솟는 분노, 숨막히는 긴장감, 그리고 온몸을 전율시키는 카타르시스. 이 모든 것을 이 영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당신의 상상력을 폭발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겉모습에 속아 인생을 망치는 자들의 최후, 그리고 무시당하던 할머니의 역대급 대반전이 지금 당신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이 지독한 중독성, 당신은 이미 헤어날 수 없을 겁니다. 한 장, 초라한 겉모습, 거대한 비밀. 아침 햇살이 달동네 낡은 빌라촌 비탈길을 비스듬히 비추었습니다. 깨진 시멘트 계단을
오르는 박복순 할머니의 발걸음은 유독 조심스러웠죠. 허리가 구부정해서인지 아니면 늘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려는 버릇 때문인지 그녀의 고개는 항상 숙여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고 늘 입는 검소한 옷차림은 주변 풍경과 다를 바 없이 낡아 보였죠. 낡은 손가방은 어깨에서 미끄러질 듯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 이놈의 가방. 몇 번이나 새로 살까 했지만 손에 익은 이 낡은 촉감이 주는 안도감은 쉬이 버릴 수가 없었어. 게다가 이 가방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도 있었고, 어휴, 복순 할매, 또 어디 가신대요? 밭은 기침을 하며 간신히 슈퍼 앞 평상에 앉자마자 동네 부녀회장 최영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영자는 번지르르한 화장에 값비싼 옷차림으로 아침부터 위세를 부리고 있었죠. 아유, 복순 할매는 늘 저렇게 검소해서야 누가 보면 자식들이 모질게 하는 줄 알겠네. 그녀는 빈정거리는 투로 곁에 앉은 다른 아주마들에게 팔꿈치로 쿡쿡 찌르며 복순을 흉봤습니다. 복순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대꾸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한 조롱뿐이라는 것을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순하고 유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날 오후 복순은 재개발 이야기가 한창인 동네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낡은 빌라촌이 재개발될 거라는 소문이 돌면서 갑자기 동네가 술렁였죠. 할머니, 그 땅 말이에요? 영자 아줌마 사위분이 좀 알아보고 계시던데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복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성규, 그 비열한 놈,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돈밖에 모르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최영자의 사위라는 놈이 복순의 작은 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복순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 낡은 땅덩이가 무엇이라고 관심도 없단께. 복순은 일부러 시큰둥한 척했지만 그녀의 비상한 상황 판단 능력은 이미 이성규의 속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복순은 가진 것 없는 고아라는 이유로 온갖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신분 차이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아픔은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은 한으로 박혔죠. 그 서름과 서러움을 견디며 그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남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구두쇠처럼 살았어요. 시장에서 좌판을 벌고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허름한 땅들을 조금씩 사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복순이 푼돈이나 모으는 미련한 노인인 줄 알았지만 복순은 탁월한 기억력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도 남들이 다 포기할 때 그녀는 과감하게 투자했고 그때부터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낡은 손가방 속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 금고의 열쇠가 숨겨져 있었죠. 그 열쇠는 단순히 금고를 여는 것을 넘어 그녀의 쌓이고 쌓인 복수심을 해방할 방아쇠와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수는 낡은 방구석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 속 재벌 총수의 화려한 삶이 화면 가득 펼쳐졌죠. 다 부질없는 허세 덩어리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낮 동안 받은 무시와 멸시가 다시금 가슴을 짓눌렀죠. 겉으로는 초라하고 힘없는 할머니로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단단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 보였던 것도 실은 과거의 아픔을 되갚아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겉으로는 낡고 초라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비밀 금고 열쇠가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죠. 밤이 되면 이 낡은 가방은 더 이상 허름한 할머니의 소지품이 아닐 터였습니다. 오늘 밤도 초라한 할머니 박복수는 막대한 재산을 움직이는 회장님으로 변모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은 조금씩 더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투장, 갈등의 씨앗, 달동네 빌라촌에 재개발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재개발 설명회니 투자 설명회니 하는 현수막이 나붙었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소문은 점점 더 살을 붙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박복순 할머니의 낡은 땅 이야기가 있었죠. 최영자 부녀회장은 이때를 놓칠세라 마치 벌떼처럼 복순의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복순 할매, 요즘 세상에 낡은 빌라촌이 뭔 돈이 된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 사위한테 싸게 넘기슈. 시세보다 좀 쳐줄란께. 그녀는 달콤한 말을 늘어놓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번득였습니다. 옆에는 늘 그녀의 사위 이성규가 붙어 다녔죠. 번지르르한 양복 차림에 위선적인 미소를 띤 채 복순에게 온갖 최유책을 내놓았습니다. 할머님, 저희가 좋은 조건으로 매입해 드릴게요. 나중에 재개발되면 복잡해지기만 할 텐데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복순은 그들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성규는 복순이 가진 작은 땅을 헐값에 가로채려 시도하고 있었죠.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영자 씨나 이 사장이나 나 같은 늙은이 땅에 뭔 관심이라고. 그냥 놔두는 게 마음 편해요. 복순은 일부러 귀찮다는 듯 심드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최영자는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아니, 이 할매가 정말 사람 말을 못 알아듣나. 그녀는 애써 이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 오만한 얼굴에는 이미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이성규 또한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비열해졌습니다. 이 고집불통 늙은이, 두고 보자. 그들의 탐욕은 복순의 잔잔한 거절에 더욱 불타오르는 듯했습니다. 이성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순의 집 앞에서 매일같이 얼쩡거리고 복순이 시장에 갈 때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나서는 등 온갖 친절을 베풀었죠. 하지만 복순은 그의 친절 뒤에 숨겨진 칼날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녀가 가진 것 없어 무시당하던 시절에 겪었던 수많은 비열한 인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다짐했죠. 언젠가 이 모든 서름을 갚아줄 거라.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복순은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은밀하게 자신의 전담, 변호사 김민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민준군, 슬슬 움직여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에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냉철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세장, 운명적 만남.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의 불빛은 더욱 찬란해졌습니다. 강남 최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그 꼭대기에 자리한 복순의 비밀 아지트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야경을 품고 있었죠. 낮에 낡은 누비옷은 온데간데 없고 복순은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품위 있는 자세, 흐트러짐 없는 눈빛, 바로 회장님 박복순의 모습이었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김민준 변호사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복순을 향한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죠. 들어오게. 민준군. 복순은 그에게 맞은편 소파를 권하며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복순에게 최영자와 이성규의 최근 동향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최영자 씨는 주변에 재개발 얘기가 도니 이미 자신이 큰 부자가 될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성규는 할머님 땅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잔머리를 굴리고 있고요. 투자자들을 모아 가짜 법인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포착했습니다. 민준의 보고를 들으며 복순의 눈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바이네. 그들의 탐욕은 늘 상상 이상이었지. 좋아. 그럼 이제 우리 차례야. 김민준은 복순의 비밀을 지키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복순이 젊은 시절 가진 것 없이 악착같이 돈을 모을 때부터 그녀의 재산을 은밀하게 관리해 주던 변호사였죠. 복순의 비상한 재테크 감각과 김 변호사의 철저한 법률 지식이 합쳐져 그녀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김민주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복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순의 엄청난 재력과 그녀가 평생 숨겨왔던 이중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죠. 겉으로는 허름한 할머니, 그러나 밤에는 세상을 움직일 만한 막대한 자산을 가진 회장님. 이 극단적인 대비는 민준에게 늘 경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복순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먼 과거의 기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진 것 없는 고아였던 그녀는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특히 부잣집 도련님과 사랑에 빠졌다가 신분 차이 때문에 억지로 헤어져야 했던 아픔은 평생의 한으로 남았죠. 그때였습니다. 돈을 벌어야 해.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나만의 힘을 가져야 해. 그녀는 이를 악물었고 그때부터 온갖 허들의 시를 마다치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김밥을 팔고 남의 바치를 도우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남들이 쉬고 즐길 때 그녀는 밤늦도록 책을 읽고 신문을 뒤지며 경제 흐름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김민준의 아버지를 만났죠. 그의 아버지는 복순의 남다른 통찰력과 강인한 의지를 알아봤고 그녀의 재산을 불려나가는 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은 부동산에 과감히 투자했고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뚝심 있게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측은 늘 맞아떨어졌죠. 그녀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민준군, 이성규가 가짜 법인을 세운다고 했지. 복순의 목소리가 다시금 냉철해졌습니다. 그 법인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추적하게, 그리고 그들이 엮이려는 투자자들의 목록도 확보해두게. 혹시라도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편법 증여가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해.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릴 거야. 복순의 눈빛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듯했습니다. 민주는 복순의 지시에 따라 태블릿에 꼼꼼히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이 발버둥 칠 수도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복순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천재의 복수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복순과 민주는 가장 굳건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복수극은 이제 막 거대한 첫걸음을 내딛는 참이었습니다. 4장. 첫 번째 위기. 고요하던 이성규의 사업체에 미묘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듯했죠. 하도급 업체와의 결제가 조금 늦어지거나 은행 대출 심사가 예상보다 까다로워지는 정도였습니다. 뭐야?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이성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파동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점점 더 큰 파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갑자기 투자유 직원이 난항을 겪고 계약 직전까지 갔던 대형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죠. 그의 주특기였던 꼼수가 통하지 않는 기분 나쁜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에 배후에는 박복순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시를 받은 김민준 변호사는 은밀하게 이성규의 사업체를 분석하고 있었죠. 법률 자문과 정보력을 동원해 이성규가 세운 가짜 법인의 자금 흐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고 그가 엮이려던 투자자들에게 알 수 없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불법적인 자금 세탁의 흔적, 편법 증여, 의혹 같은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투자자들은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규는 초조해졌죠. 아니, 대체 뭐가 문제야? 왜 자꾸 일이 틀어지는 거야? 누군가 뒤에서 날 방해하는 건가?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처럼 허둥댈 뿐이었습니다. 최영자는 사위의 위기를 보고도 여전히 허세를 부렸습니다. 에이, 사위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사업이란 게 원래 산 넘어 산이지. 우리 사위 능력이 얼만데? 라고 큰 소리 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죠. 그들 모녀가 벌여온 허영과 사치가 이성규의 사업 자금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이성규는 복순의 땅에 대한 집착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회사가 좀 급해요. 그 땅, 시세보다 조금 낮게라도 당장 매입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대박 나면 할머님한테 크게 한턱 쏠게요. 그의 말에는 애걸복걸하는 척했지만 그 속의 숨은 비열함은 여전했습니다. 복수는 그들의 행태를 비밀 아지트의 모니터를 통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는 그녀에게 완벽한 통제권을 안겨주었죠. 탐욕에 눈먼 자들은 결국 자신의 꾀에 넘어가기 마련이지.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온갖 사기와 배신을 당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세상은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구나 하고 이를 갈았죠.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성규가 급박해질수록 그녀의 계획은 더욱 치밀하고 냉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군, 이성규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압박하게. 다만 그들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날 때까지는 결정적인 증거를 노출하지 말고. 복순의 지시는 늘 정확하고 단호했습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지시를 기다렸죠. 복순은 모니터 속에서 초조하게 움직이는 이성규의 모습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래, 더 발버둥 쳐봐. 바다까지 기어 내려올 때까지 이 게임은 끝나지 않을 테니. 첫 번째 위기는 성공적으로 심어졌고 이제 이성규와 최영자는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기 시작할 터였습니다. 복순의 복수는 이제 막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5장. 관계의 변화. 이성규의 사업 위기가 깊어지자 최영자와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매일같이 고성이 오갔죠. 아니,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회사가 망하게 생겼잖아. 최영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이성규의 사업 자금난에 기름을 부었죠. 이성규는 최영자에게 노골적으로 손을 벌렸지만 최영자는 자신의 허영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 내가 그걸 어떻게 줘? 그건 내 노후 자금이라고.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난리야? 예전 같으면 끔찍이 아끼던 사위였건만 돈 문제가 끼어들자마자 그들의 관계는 한없이 차가워졌습니다. 탐욕으로 뭉쳤던 관계가 속절없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슈퍼 앞 평상에 앉아 귤 하나를 천천히 까먹고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평소처럼 복순을 향해 빈정거리지 않았죠. 아니, 정확히는 빈정거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복순을 봐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억지로라도 다른 동네 아줌마들에게 사위 걱정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어휴, 우리 사위 요즘 너무 힘들어.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유?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아무 말 없이 귤을 우물거렸습니다. 이제야 좀 힘든 맛을 보는가 보군.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렸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성규와 최영자가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릴 때 그들에게 아부하던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성규의 사업이 휘청인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복순을 바라보는 눈빛이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할머니였지만 그녀에게 함부로 대하던 최영자와 이성규가 곤경에 처하자
은근히 복순을 동정하거나 심지어 그들을 경계하는 눈치였죠. 복순 할매는 그래도 꿋꿋이 잘 사네. 역시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해. 누군가 지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복순은 그들의 시선이 전해주는 의미를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복순은 다시 회장님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김민준 변호사로부터 이성규와 최영자의 불화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영자가 이성규에게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성규는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고요. 내일쯤 그가 가진 또 다른 소규모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려 할 겁니다. 민준의 보고에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예측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었죠. 젊은 시절 자신을 버렸던 부잣집 남자의 가족들도 결국 돈 때문에 서로에게 등을 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법이었죠. 그때의 아픔과 함께 그들의 파멸을 보며 느꼈던 묘한 통쾌함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민준군, 이성규가 처분하려는 그 부동산 정보를 우리가 먼저 선점하게, 그리고 그의 매각 시도를 교묘하게 방해하게. 너무 대놓고는 말고 그가 애써 놓은 판을 은근슬쩍 뒤집는 방식으로. 복순의 지시는 여전히 냉정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는 최영자와 이성규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복순의 다음 행동은 그들이 가장 절박한 순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형태로 다가올 터였습니다. 복순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관계의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6장. 선택의 기로. 이성규는 식은땀을 흘리며 휴대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은행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고객님의 신용 상태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렵습니다. 회사는 자금난에 허덕였고 여기저기서 채무 독촉이 빗발쳤습니다. 최영자는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번만 넘기면 다 해결된다고요. 이성규는 최영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만이 보였습니다. 나 참, 당신 사업 망한 게 왜 내 탓이야? 내가 뭘 했어? 돈 없으면 벌지를 말아야지.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절박함은 인간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그들은 이제 어떤 선택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복수는 비밀 아지트에서 이성규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의 보고는 언제나 정확했죠. 이성규가 사채 시장까지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투자자들에게도 접촉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은밀히 정보를 흘려 그들이 손을 떼도록 유도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성규가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교묘하게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선택지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바로 복순의 낡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만 팔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어. 이성규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영자는 사위의 몰락을 보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복순 할매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우리 사위가 망할 지경이라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녀는 급기야 복순의 집 앞에서 큰 소리를 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복순 할매, 그 낡은 땅 내놔. 당신 때문에 우리 사위 사업이 망하게 생겼잖아.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가락질은 복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복순은 그저 묵묵히 마당을 쓸 뿐이었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래, 더 악을 써봐.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 발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결국 이성규와 최영자는 마지막 카드로 복순의 땅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복순을 다시 찾아와 노골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죠. 할머니, 좋게 얘기할 때 파세요. 안 그러면 할머니도 피곤해질 겁니다. 이성규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 괜히 고집부리다 다치는 수가 있어. 복수는 그들의 비열한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절박함 속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순간이 바로 복순의 완벽한 복수극이 시작될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복수는 모니터 속에서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는 이성규와 최영자의 모습을 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자산을 팔아치울 때 그녀는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를 억만장자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성규와 최영자가 선택하는 길은 그녀가 과거에 옳지 못한 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미리 깔아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모든 준비는 끝났다. 복순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늙고 초라한 할머니를 상대로 가장 치명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복순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파멸뿐이었습니다. 7장 결정적 사건. 이성규와 최영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풍전등화였고 최영자마저 돈을 끊어버리자 이성규는 앞이 보이지 않았죠. 그들은 마지막 남은 돌파구가 복순의 낡은 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했죠. 이성규는 복순을 찾아와 강압적으로 계약을 종용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까지 계약 안 하시면 그 뒤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최영자는 옆에서 거들었죠. 늙은이가 세상 물정 몰라서 고생하는구나. 얼른 도장이나 찍어. 그들은 복순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불법적인 조항들이 교묘하게 숨겨진 계약서였습니다. 그러나 복순은 그들의 소나귀에 놀아날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들이 이렇게 나올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죠. 복순은 차분하게 계약서를 훑어보았습니다. 허허, 이보게나, 이 사장, 늙은이라고 뭘 모르지는 않아. 이런 식의 계약은 좀 곤란하겠구먼. 그녀의 말에 이성규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지금이라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엔 이마저도 못 받으실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김민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내민 계약서에는 이성규의 불법적인 자금 유용과 최영자의 편법 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들이 교묘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성규의 사업체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고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었죠. 이성규와 최영자는 영문도 모른 채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릴 건드린 거야? 그들은 분노했지만 그들에게 닥쳐온 재앙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 때문이었습니다. 복순의 낡은 땅을 헐값에 가로채려던 계약 시도는 오히려 그들의 비리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죠. 모든 것이 복순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성규의 사업은 파산 위기에 처했고 최영자의 모든 재산은 가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허영심은 산산조각 났고 오만했던 표정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이성규와 최영자의 몰락에 경악했습니다.
한때 그들에게 아부했던 이웃들은 이제 그들을 비난하며 수군거렸죠. 거봐. 사람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야. 복순 할매한테 못되게 굴더니 결국 걸받는구나. 복순은 여전히 낡은 옷차림으로 동네를 거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죠. 더 이상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지혜와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들은 그녀에게서 묘한 위압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자 복수는 펜트하우스에서 김민준의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성규는 완전히 파산했고 최영자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습니다. 곧 법정 싸움이 시작될 테지만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로 인해 그들에게는 승산이 없습니다. 민준의 말에 복수는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 자신을 농락했던 자들도 결국 돈과 명예를 잃고 몰락했죠. 그때 느꼈던 씁쓸함과 함께 이번에는 통쾌함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야. 가장 큰 위기는 지금부터야. 그녀의 복수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터졌고 무시했던 늙은 할머니의 진정한 힘을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8장 최대 위기. 이성규와 최영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은 파산했고 재산은 가압류당했으며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재앙을 안긴 배후에 누군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박복순 할머니와 관련이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분명 박복순 그 늙은이 짓이야. 겉으론 허름한 척하더니 뒤로 뭘 꾸민 게 분명해. 최영자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습니다. 이성규는 이성을 잃고 복순의 낡은 빌라촌 집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순의 비밀을 파헤쳐 마지막 역공을 가할 작정이었죠. 복순은 이들의 움직임을 즉시 눈치챘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긴급 보고를 해왔죠. 회장님, 이성규가 사람을 시켜 회장님 댁 주변을 탐문하고 있습니다. CCTV도 몇 대 설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밀 아지트까지 추적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순의 얼굴에 한순간 긴장감이 스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자신의 막대한 재산과 이중 생활이 노출될 뻔한 아찔한 순간들을 여러 번 겪었었죠. 그때마다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기지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래, 가장 큰 위기는 지금부터야. 복수는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성규는 복순의 빌라촌 집담을 넘어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복순의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법한 돈이나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순의 낡은 장롱 뒤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장롱을 힘겹게 옮기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숨겨진 통로의 문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성규의 눈이 번쩍였죠. 찾았다. 이 늙은이 진짜 뭘 숨기고 있었어.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이 번쩍 켜지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까지다. 이성규 씨. 싸늘한 목소리와 함께 김민준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서 있었죠. 이성규는 당황하여 얼어붙었습니다. 김민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댁에 무단 침입한 죄, 그리고 그동안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복순이 미리 설치해둔 보안 시스템과 김민준의 치밀한 감시 덕분이었죠. 복순은 비밀 아지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적대자들의 마지막 발악조차 그녀의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사위의 몰락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 실려갔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죠. 명예도, 돈도, 그리고 그토록 믿었던 사위마저도. 복수는 최대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는 그녀의 존재를 더욱 확고히 하고 적대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수는 과거의 서름을 되갚아주는 것을 넘어 자신을 멸시했던 자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입니다. 복수는 다음 단계인 진실의 발견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9장 진실의 발견. 이성규와 최영자의 재판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그들의 몰락에 대한 소문은 이미 파다했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최후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성규와 최영자의 얼굴은 초췌했고 한때 번지르르 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원고인 박복순 할머니의 대리인으로 나서서 냉철하고 빈틈없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성규의 사업 자금 유용, 가짜 법인 설립을 통한 사기 행각, 그리고 최영자의 편법 증여와 탈세 의혹까지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화면에 뜨고 민준의 논리적인 설명이 이어질수록 피고인들의 얼굴은 더욱 사색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성규는 원고 박복순 씨의 노후 자산을 노리고 불법적인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미수이며 사회적 약자를 기만하려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스크린에는 박복순의 이름으로 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동산 자산 목록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습니다. 법정은 술렁거렸죠. 잠깐, 저 박복순 씨가 누구요? 설마 그 달동네 할머니? 사람들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모두가 초라한 달동네 할머니로만 알았던 박복순의 이름 아래 상상할 수 없는 부부가 펼쳐졌습니다. 김민주는 차분하게 박복순의 삶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박복순 씨는 가진 것 없는 고아로 태어나 평생을 약자로서 온갖 멸시와 서름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오직 자신의 지혜와 강인함으로 재산을 일궈냈습니다. IMF 외환 위기 당시 모두가 좌절할 때 과감하게 투자하여 지금의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세상에 던지는 경종과도 같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 악착같이 돈을 모으던 복순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회장님으로서 냉철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모습이 교차되어 나타났습니다. 말도 안 돼. 저 늙은이가? 최영자는 의자에 주저앉을 듯 몸을 떨었습니다. 이성규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자신들이 평생 무시하고 조롱했던 늙은 할머니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거대한 재력을 가진 억만장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은 사실 복순이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리 설계해둔 거대한 복수극의 한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복수는 법정의 한쪽 구석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손가방을 무릎에 올린 채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통쾌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억만장자 할머니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복순의 스토리를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삶에 감동했고 동시에 자신들의 편견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이성규와 최영자에게는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최영자는 절규하며 쓰러졌고 이성규는 고개를 떨군 채 재판장을 떠났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곡수 이상의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열장. 새로운 시작. 이성규와 최영자의 몰락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습니다. 재판은 복순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고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무시할 이도, 그들에게 허세를 부릴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복순의 마음은 고요해졌습니다. 복수를 향한 뜨거웠던 불꽃은 이제 잔잔한 숯불처럼 따뜻한 온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을 짓눌렀던 한과 분노가 사라지자 그 빈자리에 예상치 못한 평화가 찾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겉모습을 꾸미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박복순 할머니,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회장님으로서의 삶은 여전히 김민준 변호사의 철저한 관리 아래 비밀리에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낮의 복수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전히 낡은 빌라촌에서 살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대신 당당하게 정면을 바라봤죠. 눈빛에는 여유와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복순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복순 할매, 요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 뭔 좋은 일 있으신가 봐. 얼굴에 꽃이 폈네. 그들의 시선에는 이제 무시나 경멸 대신 진정한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들의 인사에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복순의 든든한 아들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순의 사회 환원 계획을 도왔습니다. 복순은 달동네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후원했습니다. 그녀의 막대한 재산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수단이 아닌 사회를 위한 따뜻한 빛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니 저도 보람이 큽니다. 김민준의 말에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란 것이 쌓아두기만 하면 돌덩이나 다름없네. 이렇게 흐르게 해야 진정한 가치를 바라는 법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어느 날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가 살았던 동네를 찾았습니다. 낡은 골목길, 오래된 다방,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는 주름진 얼굴에 희끗한 머리칼을 한 자신이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그와 헤어져야 했던 아픔을 떠올렸죠. 하지만 더 이상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분 따위가 뭔 대수라고 결국 내가 더 강해졌으니 된 거 아니겠어. 그녀는 모든 것을 초월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 자유는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복순의 삶은 이제 과거의 상처와 복수심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죠. 세상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속을 알아야 진짜를 알 수 있는 법이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무시당하던 할머니가 억만장자가 되어 복수하는 통쾌한 이야기. 그것은 단순히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오랜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결국은 용서와 나눔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남은 삶을 행복과 지혜를 나누며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으로 채워나갈 것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이성규와 최영자의 이야기는 이제 달동네 빌라촌의 오래된 소문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사회에서 잊힌 존재가 되었죠. 박복순 할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빌라촌에 살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을 했고 낡은 손가방을 들고 시장에 나섰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대하는 동네 사람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순 할매, 오늘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할매, 댁에 계실 줄 알았으면 떡이라도 좀 가져다 드릴 걸.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이 담긴 인사들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복수는 환하게 웃으며 그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이제 그녀의 공식적인 아들이자 영원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복순의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며 그녀의 지시에 따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퍼뜨리는 일에 전념했죠. 복순의 이름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고 독거노인을 위한 급식소는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복순은 더 이상 세상의 무시나 경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평범한 할머니로 밤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회장님으로 살아가는 자신만의 이중생활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습니다. 과거의 한은 깨끗이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타인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복수는 햇살 드는 마루에 앉아 낡은 손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때 묻은 가방의 질감을 느끼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이 가방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세상의 무시에 절규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그 오랜 세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되갚아주고 진정한 자신을 찾기까지의 여정. 이제 가방 속에는 복수심 대신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참 길고도 고단한 삶이었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모든 순간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